예,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입니다. 일산 백병원 신경외과의 구혜원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이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뇌혈관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뇌혈관 질환은 먼저 이제 머리 안에 뇌혈관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뇌에는 이제 피를 공급하는 우리가 상수도 같은 개념인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피를 공급하고 빠져주는 하수도 같은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 생기는 모든 혈관 질환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그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고, 혈관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생기는 이제 혈관 질환으로는 뇌동맥류라든지 모야모야병, 그다음에 해면성 혈관정, 동정맥기형, 그 이외에 뭐 동맥경화성 그런 폐색에 의한 질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혈관 질환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 말씀하셨는데 뭐 둘 다 안 좋겠지만 둘 중에 더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위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응급을 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출혈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폐색된 부위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두 케이스 다 응급을 요하고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 치료가 빨리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그럼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죠? 출혈이 됐다고 해서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가 녹을 때까지 중환자실 치료하고 보존적 치료하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 너무 많아서 뇌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빨리 두개골을 열어서 피를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출혈이 됐다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뇌출혈이 되면 흔히 호발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기저액이라든지 뭐 손해 쪽이라든지 이제 출혈 많이 호발이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그쪽에 터지면은 이제 반신마비가 옵니다. 이제 왼쪽에 뇌출혈이 오면 오른쪽 편마비가 오고 구음 장애가 오고 환자분 인지가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환자분이 대부분 이제 응급으로 119 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출혈성 환자분들이 걸어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허혈성 뇌졸중도 어차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손상된 부위나 막힌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마비라든지 뭐 뇌압이 굉장히 올라가서 의식이 처진다든지 뭐 구음장애라든지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응급실에 이런 비슷한 환자가 오면은 CT를 찍어보고 출혈이나 이제 막힌 부위를 빨리 확인해서 혈관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뇌동맥류는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동맥류는 말 그대로 뇌 동맥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혈관에 꽈리라고 식물 꽈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식물의 이름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뇌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뇌 동맥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평소에는 생겼다고 해서 자극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파열됐을 경우에만, 특히 또 하나는 동맥류가 매우 커서 주변 신경을 눌렀을 경우에만 신경학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는 특별히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나 특별한 분들 계실까요? 사실은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염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혈관벽이 세 개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염증이 생기고 약해지면서 결손이 생기니까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부푸는 거죠. 호발 연령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5, 60대 이상 환자들에서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제 환자분 중에도 최근에 뭐 20, 30대 특히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는 꼭 파열돼서 오세요. 그 친구들은 특히 20대는 건강검진을 보통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출이나 뭐 흡변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갑작스러운 출혈로 응급실로 오게 되고요. 대부분 물론 콜리색전수이라든지 치료를 해서 대부분 좋아지긴 하지만 물론 좋지 않은 결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발 연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령이 될수록 또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뇌동맥류 질환이면 사망률이 높을까요?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개 병원의 통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통은 30%는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보통은 터지자마자 한 20% 정도는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와서 병원에 와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15%에서 20% 정도는 오자마자 이제 바로 뇌압이 너무 올라가서 아예 검사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한 10%, 15에서 15% 환자분들은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출혈 때문에 뇌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뇌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전후는 사망하는 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질환을 보긴 했는데 뇌동맥류 왜 이렇게 생소하죠? 뇌동맥류가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은. 예, 일반적으로 이게 유병률을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한 명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터져서 오신 분들만 치료했지만 최근에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하시고 또 조금만 머리 아파도 한번 이제 검사해보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치료하는 환자분들도 과거에는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이 한 70%에서 80%는 비파열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망하지 않는 환자들의 비율도 꽤 되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로 뭐 후유증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30% 정도는 이제 사망하시는 걸로 보통 나와 있고요. 한 70% 정도는 이제 뭐 생존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3분의 1 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는 사망, 30%는 이제 신경학적 후유증을 많이 안고 살고 3분의 1은 이제 정상 생활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상 생활을 하시는 비율은 조금 높습니다. 40에서 45%, 뭐 많게는 50%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정상 생활로 거의 다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증과 정상 생활을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걸까요? 그거는 환자분이 파열되는 그 순간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비파열 환자분들은 대부분 후유증이 없습니다. 뭐 99%는 치료도 잘 되고 후유증도 거의 없지만 파열됐을 때 이 출혈량에 따른 출혈 위치에 따른 이런 거에 따라 저희가 그레이드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출혈량이 많고 또 이제 뭐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예후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환자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부위가 좋지 않지만 조금 더 빨리 대응해가지고 나아질 수는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터지는 그 순간에 터졌다 금방 막혀요. 그 처음에 막히는 그때까지의 시간에 따라 출혈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왔는데 병원 사정이 잘 안 돼서 치료를 좀 늦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환자가 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망률이 한 50%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재치료를 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환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뇌동맥류 환자인지 병원에서 빨리 알아보고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보시면 딱 아세요? 일단 환자분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오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비파열 환자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환자분이 터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두통은 조금씩 두통이 좀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뒷목이 좀 뻐근하고 좀 지끈지끈 아프고 뭐 이렇게 박동성이고 이런 두통이 아니고 그냥 순간 뭘 얻어맞은 것 같은 심한 두통이 딱 생깁니다. 대부분 환자분은 다. 그러면서 이거 뭐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 그런 통증이 생기면서 그래서 다행히 의식이 있어도 오신 분은 정말 예후가 좋으신 분이고 대부분 그러시면서 의식을 잃죠. 실신을 하신다든지 뭐 쓰러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자각적으로는 환자분이 알 수 있는 건 평소와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심한 두통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못 갈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처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출혈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혈관 검사, CT나 뭘 찍어보시고 빨리 어쨌든 수술이나 시술로 뭔가 막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모르셔서 못 가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두통이 일반적으로 평소에 느끼는 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한 1년에 정말 한두 분 정도는 정말 일주일 있다 오신 분도 계세요. 약간 미세하게 출혈돼가지고 두통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게 일주일 이상 오래되니까 그냥 한번 병원에 와보신 거죠. 근데 CT 찍어보면 이제 출혈의 흔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관 검사를 하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워낙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편두통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뇌동맥류가 온다면 이게 평소에도 워낙에 심한 두통을 겪어서 어느 정도인지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임상에서 두통이 심하신 분들 오면 약을 먼저 주고요. 처음에 바로 이제 뇌혈관 검사를 하진 않고 2, 3주, 3, 4주 써보고 환자분 증상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다 그러면 검사를 안 하는데 반응이 좋지 않고 계속 두통이 심하면 혈관 CT라든지 혈관 MR을 찍거든요. 거기서 일단 동맥류가 안 나오면 사실 동맥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맥류는 없던 벽에서 갑자기 이게 팍 생기면 터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서서히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검사를 많이 하셨다 그런다면은 동맥류가 없으면은 동맥류를 당장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전조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전조 증상은 뇌동맥류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파열 환자들은 대부분 전조 증상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조금 이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터져서 사망한다든지 예후가 좋지 않은데 동맥류가 이제 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위치에 따라서 후교통동맥이라는 위치는 그 옆에 이제 동안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신경을 갑자기 이게 동맥류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한쪽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시 같은 게 생깁니다. 갑자기 이제 눈꺼풀이 처지고 이렇게 눈이 돌아가니까 마음이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터지기 전에 이렇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유일하게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 말고는 사실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